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14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형준 기자. 네, 부산 기장군 리조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2시간 전쯤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의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건물의 반대편으로 와봤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잠깐 옆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도 피해가 커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팎이 심하게 그을려 있고요. 유리창도 깨져 나갔고 외장재도 떨어져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25명으로 모두 경상입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리조트여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1층 수영장 근처에 쌓아둔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공사 관계자가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근처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소방장비 127대와 소방헬기 3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기장군 리조트 화재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 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을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추가 증인 채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평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9차 변론 기일에는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20일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기일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추가 채택된 증인 3명 가운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윤 대통령 측이 또 조청장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한번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라고 지적하면서 재차 신청을 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사유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체포조 운영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대리인단 총사퇴가 이뤄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증인 회유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당사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질 신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고리로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진술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아예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질 신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 회유 의혹을 따지자는 겁니다.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청구인 측 요구 증인들을 더 과감히 수용해 변론 기일도 더 잡으라고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연쇄 탄핵 폭거를 눈감아선 안 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서 김건희 여사와 12.3 비상계엄 전날부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체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당 일각에선 다음 달 4일께 8대0 탄핵 인용으로 파면 선고가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기가 막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고도 여야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론 분열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와서 비화포는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고 해서 자수서를 쓸 필요를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본인 지시로 출동한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사실대로 진술해야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하늘 양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지하에 마련된 연결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영정 사진 속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 양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양의 연결식은 오전 9시에 진행됐는데요. 30여 분 뒤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발인 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추모객은 자신의 손주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며 부모의 마음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손주가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들어갔다 직접 분양해보니까 눈물 나오네요. 또 하늘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하늘 양이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서는 많이 속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하늘 양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이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 수사팀이 가해 교사의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대전 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은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 전담 수사팀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습니다. 가해 교사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또 수사팀은 압수한 A 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그리고 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늘 양 사건 관련 악성 댓글도 함께 수사를 벌여 악성 게시글 138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유족과 관련된 비난 악성 댓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건을 추가 접수해 모두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 교육청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 지역 인터넷 맘카페 학부모들은 A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가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맘카페 학부모들은 조만간 가해 교사 A씨의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정부가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참여 모든 학생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고 김하늘 양 발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엄소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8세 남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도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 해당 교사가 어떤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거나 또 형량을 감면받아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은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큼은 사실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당국의 노력, 또 이 재판부의 노력, 이 양국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늘양 부검을 했더니 네. 방어흔이라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언이 있다라는 건요, 이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사실은 8세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체격적인 조건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럼 한 번에 제압하고 바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여러 번 어떤 가해 행위를 했다, 즉 피해 아동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고통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더 담긴 그런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고요. 아이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살려고 방어를 했던 흔적이 남겨졌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태, 또 이 피해 아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 또 피해 아동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떠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의 장소가 이 해당 교사의 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차량 등 또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실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동기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범인이 의외로 예전부터 이런 살인 행위를 계획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이나 메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 추리 관련한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살인 범행을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나 PC만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주거지에서 다양한 이제 서적들이나 메모들, 또 일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살인 계획이 아주 예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닌지, 또 범행 도구 선택도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사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대화가 좀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좀 예정보다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 후에 이제 발부받는 것이 수순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가 수술 직전에 사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먼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피의자가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재 중환자실에 피의자가 현재 병원에서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현장에 이제 출동해서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이 출장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상황 하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의식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진술이 이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경찰은 좀 빠르게 대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대면 조사의 실익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강조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 교사가 살해했다라는 것은 이미 자백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요. 또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는 CCTV도 나왔고 또 피해 아동이 살해되는 결과도 나왔고요. 부검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우발이었느냐 이런 정도가 쟁점일 텐데 과연 피해자가 경찰들에게 솔직하게 범행 동기를 이야기할지는 의문이어서요. 그보다는 이 피해자가 중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 확보가 어려운 지금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지금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 좀 빠르게 확보한 이런 증거들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증거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획 범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물증으로 이 부분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거 분석에 힘써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압수수색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획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을 텐데 계획살인이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계획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획살인의 증거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충분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요.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면 계획범죄다라고 넉넉히 추단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 사건 범행 당일에 이 흉기를 구입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범행을 결심했을까?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불특정한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해왔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일기장이나 메모지에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으면 하는 제 바람은 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정신과 상담 시에는 상담일지가 상세히 적힙니다. 환자가 진술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히 적히는데요. 이 상담일지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상담일지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시기가 도대체 언젠지, 공격 성향을 언제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12월 9일에 질병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무렵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휴직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단순히 우울 증세만 호소했는지 아니면 공격 성향도 그때 당시에 보였는지 또 그때 어느 정도의 정신 건강 관련한 이 검사지가 있었다면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의료 기록까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5명을 투입했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거죠?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파일러 1명에서 2명 정도가 보통은 배정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공분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이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되는 것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살인 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학생을 교사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사가 왜 도대체 학생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했는지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에선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 피의자의 심리 상태, 또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PCLR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 관련한 이제 검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아마 PCLR 검사도 이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많은 이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게 단순히 우울 증세 때문이다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 증세와 살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어떠한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점을 이 프로파일러 5분이 좀 철저히 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울증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도 많이들 하던데 네. 우울증 병력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장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도 아마 의식이 회복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필요적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선 변호사라도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텐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외에는 다투기가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우울 증세가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중증이었기 때문에 질병휴직을 신청을 했고 허가가 될 정도였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도 우울 증세가 너무 중해서 나는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감경되어야 하는 사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심신미약 주장이 될 때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가 과연 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장애로 인해서 현격히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이 정신감정을 통해서 감정 회신이 와야 되고요. 그 정신감정 결과도 또 반드시 법관이 그 결과에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법관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어떤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이것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든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허들은 이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 이후에도 법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어야만 심신미약 감경이 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인 게 가해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입니다. 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일단은 신상 공개가 되려면요, 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일단은 이 소집이 되고 되어야 됩니다. 또 피의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통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고 대면 조사도 지금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사실 심의를 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피의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대면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신상 공개 관련한 심의가 열린다라는 통지가 갔을 때는 이걸 불완전한 통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증세가 호전된 상황에서 이런 신상 공개 관련한 심의가 열린다라는 것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가 되고 이후의 절차들이 이제 따라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상 공개에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3가지 요건에는 모두 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미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있고요. 또 피해자의 부검 결과서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또 국민의 오로지 알 권리를 위한 이 사안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범행 방법 굉장히 잔혹하고 특정 강력범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신상 공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최소한도 모두 다 인정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사건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또 굉장히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가 필요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신상 공개 심의가 열릴 만한 개최가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저는 신상 공개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권도 개정 입법을 통해서 관련 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요. 이제 하늘양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학교 밖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학교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는가가 또 하나의 또 허술했던 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가 귀가를 할 때 정확히 보호자에게 전달되는가를 조금 더 교육청에서 면밀히 좀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교사가 임용될 때 어떤 정신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추가적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교육계에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교육감 브리핑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 하늘양 사건에서 이 교사가 동료 교사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고 컴퓨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수려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신청을 했을 때 같은 질병을 이유로 이 질병 휴직 신청과 복직을 반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환교원 심의위를 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가 아니라 정신질환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복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질환에 대한 심의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이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 동료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경찰에 미리 신고했다면 과연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의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자입니다. 예. 그런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렇게 비슷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신고가 되고 2차, 3차 가해 행위가 좀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의 범위를 단순히 어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사사건 전부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 초등학교 여기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늘봄학교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학교마다 다 정책이 다르고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기자가 문의를 했더니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하교한 학생은 모두 대면 인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또 CCTV를 좀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시스템이 이원화가 돼서 학교마다 그 적용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적용을 일원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저도 실제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외로 학교에는 CCTV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학교 내부에 CCTV를 더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이 교육청의 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수도권의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채택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수십 명에 달해서 했지만 대부분 기각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기일에 윤곽근 변호사가 헌재에서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듯하고 신속하게 그 맞춰놓은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공정한 태도, 법률에 위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변호인으로서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에서는 헌재가 너무 빠르게만 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또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조금 인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헌재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기회를 부여하고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조 전 청장의 이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채택했던 증인인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하면서 구인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거부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조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국정원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라는 물증의 신빙성을 다퉈보고자 헌재에서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서 결론을 정해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기각했던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뽑았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또 증인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헌재에서 이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2차례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에 좀 궁금하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구인까지 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진술을 검찰 단계 때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지호 청장은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지시를 받고 전달을 받은 다음에 위치 추적까지 요청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이 체포 명단, 위치 추적 이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도 직결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기일 때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을 빌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전반적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하려면 이 조 전 청장의 체포 명단을 나도 여전 촬영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증언도 또 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려면 일단은 최소한도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야만 이런 탄핵에 대한 신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구인까지 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조지호 청장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하고 헌재에도 생명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불출석 사유서를 이번에도 제출은 하겠지만 헌재에서는 아마 구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증인 소환에 좀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인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어낸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 강제적으로 만약에 끌어내는 구인을 시도할 경우에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또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오늘 헌재가 평일을 거쳐서 10차 변론기일 20일을 추가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20일에는 불가하다,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20일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기일인데 이것 때문에 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서를 낼 때는요, 기일변경의 사유를 정확히 적시해야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변호인으로서도 그 같은 기일에 이제 다른 재판이 함께 잡혀 있을 땐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들어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막연히 그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것도 아니라 이 2월 20일에 이 형사재판 관련한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다라는 것은 수일 전에 이미 보도자료로도 다 나간 내용이고요. 이날 형사재판에서는 구속 취소 관련한 신문도 함께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번 이 기일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인용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 화요일로 기일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주 화목이 지정이 됐었는데 목요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로 또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뭘 하는 겁니까? 다음 주 만약에 화요일로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 말고 일단은 9차.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지정된 9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없잖아요. 네.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이 3명에 대한 이 증인이 채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9차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로 변경이 되고 또 9차 기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서증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조인들은 소위 최후 변론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최후 변론을 10차로 연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변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9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증거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증거조사라는 것은 어떤 CD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재생을 해본다는 거고 또 서증으로 냈던, 서면으로 냈던 증거에 대해서는 실물화상기 하나하나씩 띄우고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재판관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 또 양측이 지금까지 헌재의 아마 과정 중에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그러니까 9차 기일까지 정리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로 좀 짧게 마무리되는 것이 9차 기일 때 이루어질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10차 기일은 지금 새로 채택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그리고 11차가 아마도 잡혀서 최종 변론 기일을 또 한 번 더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을 잘 안 해준다, 그리고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고 어제는 급기야 윤곽근 변호사가 중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계속 중대한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철회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헌재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에는 심지어는 이미 증인 신문을 한 홍장원 전 차장도 있었거든요. 예. 보통 재판부에서는 한번 증인 신문한 인물에 대해서 재차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 즉 피청구인 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제스처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전에는 뭐 윤곽근 변호사가 어떤 이 헌재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에 겨우 절반 정도가 다 인용된 만큼 중대한 결심이라는 건 사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 사임계 제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퇴보다는 이 헌재에서도 한 발 물러선 만큼 남은 변론 기일에 좀 충실히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일 하나 사임계를 제출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변호인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서 생각하면 또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퇴를 한다 한들 탄핵 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총사퇴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지금 많은 증인을 채택한 만큼 윤곽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단도 충실히 변론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그 사인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은 심판 청구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근데 윤 대통령이 또 사인이냐? 네. 이런 또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하나의 또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설사 윤곽근 변호사 등 이 변호인이 전부 다 사퇴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퇴 하더라도 저는 이 헌법 재판을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선 변호사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줬을 경우에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헌재에서 지정해 준다라는 것이 재판관 입장에서 대단히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총사퇴라는 사태를 막고자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3명의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채택한 증인 외에 추가로 뭐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10일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끝난다면 대충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전 선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로부터 이 15일 이내에 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2월 말쯤에 변론 종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중순까지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변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더라도 제 판단에는 2월 말까지는 변론 기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은 그래도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최종 변론 기일이 언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최종 변론이 있은 다음에 뭐 재판관들도 이제 수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론 종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일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이 10일차 변론기일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다라는 이제 고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신청됐던 증인들의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다 녹취록, 이 속기록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기록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서 그간의 수사 자료나 다양한 변호인의 의견서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증인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진술 여러 가지 비교해 본 다음에 결국에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제 또 평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선고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뿐 아니라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혀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관세뿐 아니라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율은 1대1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 차등화된 적용이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So I think we'll be ready to go on April 1st, and we'll hand it to the president, and he'll make his decisions.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expect any exemptions or waivers? I don't expect that. No, this is a simple system. I mean, there wouldn't be any. 취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때문.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수지 557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미국과 상호 무관세를 적용해온 우리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국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부과 시행 전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 등에 대한 관세에 이어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자충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기 때 관세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캔맥주를 제조하는 양주업계는 울상이고 코카콜라는 알루미늄 캔 대신 페트병을 더 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ertainly we do expect that prices could rise, that brewers will feel that pinch, and that will be really challenging for some of them who are already seeing a sales slowdown.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경제 성적표는 마이너스였다는 점.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생산은 3조 3천억 원 늘었지만 해당 원자재를 쓰는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은 5조 600억 원 줄었습니다. 또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기업의 관세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관세 위협이 이루어진 멕시코의 지난달 소형차 수출에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GM 등 미국 기업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것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I think it's going to keep markets choppy and uncertain until this whole issue of tariffs gets resolved. 무엇보다 관세 위협은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고 대중 압박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저해하면서 미국산 불매 운동 등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딴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가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회의인데요. 북핵 문제를 비롯해 관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접촉입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현안 중에도 한미가 가장 우선해서 테이블에 올릴 주제는 북핵 문제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파장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한미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한미가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쏟아내는 관세 폭탄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다자회의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안보를 앞세운 3국 협력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박종원 통상차관부를 주재로 업종별 협의체와 단체,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서 피싱 범죄를 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과거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 지난달 이 계정 일부가 해킹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해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확보했는데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살펴봤더니 북한의 김숙희가 과거 범행했었던 IP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원자력 발전 도면이 유출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최근인 2022년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 사칭 메일을 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해킹 사건과 김숙희 그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직에서도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김숙희 소행이라고 단정하진 않고 이메일 계정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 중입니다. 해킹 메일 주의보를 발령한 서울시는 공식 메일이 아닌 시민 메일 계정으로 온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이나 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돌며 코인 노래방 11곳에서 3천여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서 9곳이 공조수사를 벌였는데 잠복 근무를 하던 수사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머리를 밝게 염색한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저 돈 왜 훔치신 거예요? 경찰 추적 피하려고 염색하신 건가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코인 노래방 11곳을 돌며 3,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코인 노래방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2주에 걸친 범행 도중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머리카락을 탈색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노래방 터리범을 쫓던 경찰서 9곳이 공조해 A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범행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예상되는 노래방 2곳을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저녁부터 2곳 인근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7일 새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있던 A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려 했지만 매장 출입문 두 곳에 나눠 진입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을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다른 데에 빼돌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 7명을 찾기 위해 해경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반경을 기존 16km에서 30km로 확대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5명은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단독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 A씨가 남편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몰고 출발하려다 앞을 지나가는 A씨를 보지 못했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40대 남성 A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재산 문제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당시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사이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에는 봄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6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자정에도 2도 정도를 보이며 금요일 밤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역시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와 경북은 종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은 오후부터, 경남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일을 열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를 비판하며 재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서 한 차례 증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출석합니다.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되는 날이라 탄핵 심판 대응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통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더라도 추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안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관들의 진행도 더 꼼꼼하고 단호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되짚어가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대리인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과 함께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여러 관계자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를 짚어가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되묻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재판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상대로 대통령 측의 질의가 거칠어지자 정형식 재판관이 나섭니다.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반대로 국회 측이 증인에게 감사를 나타내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나서 제지합니다.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안합니다.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문 권한대행이 길게 설명에 나서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제지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의도를 묻는 대리인에게 대본까지 펼쳐 보여주며 8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임을 시사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헌재는 어떤 결정이든 현실화하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법에선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보이콧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재판 파행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인과 달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면 이제 대리인 선임을 안 했을 경우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재판 절차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정된 변론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기보단 심리 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책 논의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중대 결심이 현실화한다면 재판관 평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회유 의혹이 불거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불러 대질 신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성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이 김 단장 등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조특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계엄 관련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였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곽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논란이 이어지자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한 적이 없고 사실대로 말해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일체의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 생각과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고리로 종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내일 잇따라 예고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삼선과 헌법 개정, 후계자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방송인, 체육인까지 500여 명이 수거 대상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폭파, 사살 같은 표현을 두곤 불편한 사람이면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냐며 치가 떨린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당직자 전원에게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을 요청하며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이런 잔인무도한 무법자들과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동원령으론 결코 민심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검과 탄핵 중독,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동, 선전 전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거짓말을 해라, 단순하게 해라, 반복해라. 초기에 내란 선동이라고 이제 프레임이 잡혔던 과정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엔 극우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며 애국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온다고 알려진 광주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현재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인이 판단해서 참석
불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여론전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YTN 9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장 B동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오후 1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 불로 1층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는데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작업자 10여 명은 헬기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를, 정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 100여 대와 소방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9시 반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발인 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하늘 양의 교실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방과 후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학부모나 학원 선생님 등에게 직접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를 임용할 때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은 2층 교실을 나와 1층 현관에서 기다리는 학원버스 운전자를 만나러 가던 그 짧은 길에 범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굣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면 하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귀가도우미가 부모나 부모가 정한 대리인에게만 직접 아이를 넘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를 뽑을 때부터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직 중인 교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하늘이법에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뒤 교사 마음건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도 상반기 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선 현장 교사들은 교육 활동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특이 행동을 보이는 교원을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 손에 숨진 사건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누구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과 악성 댓글을 퍼뜨리는 곳이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 지령을 받고 한 일일 수도 있다. 하늘이 사건은 좌파들 작품이다. 살인 사건이 조작됐을 확률이 높다.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런 음모론뿐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도 잇따르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사고 장면이 합성이다, 사고가 아닌 테러였고 다른 공항에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이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도면을 공유하고 난동을 모의한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건 마치 게임을 하듯 악성 댓글과 허위 주장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일종의 관심병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유가족이나 일반인이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일부러 만들고 그걸 올림으로써 뭔가 굉장히 왜곡된 희열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갈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이 멋있다고 느끼며 지지하게 되고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
실제로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주장처럼 지각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의 뉴스 댓글, 각종 SNS 등 온라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하늘양의 아버지는 죄 없이 숨진 딸에 대한 악성 댓글 자료를 수집해 모두 처벌받게 할 거라고 밝혔는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살해 사건 이후 자녀 보호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 A웍스가 발표한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보면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의 신규 설치 건수는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254건에서 다음 날인 11일 17,000여 건으로 70배 증가했습니다. 이 앱에 탑재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잘못 사용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 여자 컬링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은 결승에서 스위스 출신 귀화 선수들로 구성된 필리핀에 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예선에서 4대3으로 힘겹게 부딪혔던 중국을 맞아 2엔드부터 스틸에 성공해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중국이 3엔드에 2점을 따라왔지만 더는 점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5대2에서 우리가 7엔드에 다시 2점을 따내면서 승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예선 8경기를 포함해 10연승. 지난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에 금메달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완벽한 호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생. 국내에서 가장 젊은 의성군청팀인 우리 남자 대표팀의 거칠 것 없는 패기는 결승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결승에서 스위스 귀화 선수로 팀을 꾸린 필리핀에 5대3으로 패했습니다. 2엔드 대량 득점에 기회해서 마지막 샷이 우리 스톤을 밀어내는 등 예선에서 나오지 않았던 실수가 잇따랐습니다. 필리핀은 전 종목을 통틀어 처음으로 동계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3, 4위전을 치른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중국에 5대2로 승리하고 4회 연속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일본의 슈트아웃으로 진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첫 메달에 도전했던 여자 대표팀은 카자흐스탄에 3대0으로 패해 4위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 등 45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 또다시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검토 기간이라고 밝힌 4월 1일까지 정부 간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관세 검토 요소는 크게 5가지. 미국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역외 세금 유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등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거의 제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빌미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후 폭풍이 전방위로 퍼지자 정부는 일단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차관보가 곧 미 워싱턴을 찾아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또다시 방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삭감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투자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각각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고 받기로 한 보조금은 7조 원대. 거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 삭감과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의 경제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는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등 후속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학교에 촉구했는데 표절 판정을 내기까지 3년이나 걸린 걸 두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기한 내에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학교 측은 처음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의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동문회 측에서도 우리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바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숙명민주동문회는 학교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는 실제 이런 조치까지 이뤄질지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동문회 측의 입장입니다. 또 학교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표절 심사를 회피하며 공식 결정을 미뤄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학위 취소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를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답을 학교가 좀 해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시작해 규정에 따라 90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지만 결과를 내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학교는 다음 달 4일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표절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늑장 조사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 분담안을 확정한 뒤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3부 재판장을 이승한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 3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 결정이 이달 말에 이뤄집니다. 네, 지금 전북과 서울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올림픽 치르면 예전만큼은 인기가 없는 게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인데 전북이 이렇게 유치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다 보니까 경기장을 많이 짓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IOC가 2020년에 이 어젠다를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도시도 가능하고 도시 간의 연대를 가능하면 해라. 그래서 여러 도시가 같이 하면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가능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IOC가 새롭게 바뀐 그 컨셉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더라도 9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하지만 지방도시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구까지 이 도시들이 같이 연대해서 경기장을 충분히 폭넓게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전북은 많은 사람들이 K컬처의 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36년이 되면 저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K컬처에 관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심화된, 더 성숙된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릴 찬스가 있는데 그 심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화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명분이 있는 우리 전북이 그런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올림픽이거든요. 환경 친화. 지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전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북에서 14개 시군에 폭넓게 경기장을 배치하고도 있지만 이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이 가능한 그런 올림픽을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방 도시 간의 연대 전략을 좀 말씀을 해줬는데 네. 어떤 도시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건지 네. 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전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기장 중에 예를 들면 광주에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2019년에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수영 관련 시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 시설을 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충청권에서는 충청남도, 북도, 대전이 힘을 모아서 202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 위해서 신설 중인 여러 경기장들을 저희가 2027년 이후에 36년 올림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 계약을 맺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숙박이나 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서울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1,500명으로 딱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취재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수촌만 보면 한 5,000호 정도의 선수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들어서 관계자 숙소로 활용한 다음에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 관광객들에 관한 숙소는 지방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서울과 연계를 해서 숙소를 저희가 마련하고 연대하고 있는 도시들의 이런 숙박시설들을 충분히 저희가 공유하고 최근에는 또 공유 숙박이나 홈스테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가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 호텔을 정박을 시키면 이 크루즈가 한 척에 약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 크루즈 2척 정도를 정박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 문제는 지금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1시간 현재 30분 정도 KTX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올림픽 기간에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전주까지 논스톱으로 KTX를 별도 노선을 철도청과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전주까지 저희는 1시간 30분 정도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아까 뭐 광주도 얘기를 해주셨고 대구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지방 간의 도시가 뭐 연대를 하는 거는 뭐 경기장을 신설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데 네. 또 동선이 길어진다는 또 네. 불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30분 내 거리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근에 파리 저도 올림픽을 가봤습니다만은 경기장이 먼 데는 3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주를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은 1시간 30분 이내에 다 배치되는 경기장만 활용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IOC의 권고안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 내라면 충분히 하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2036년이 되면 그 교통 인프라가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1시간 30분 걸리는 것들은 저는 1시간 15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반 시설로 활용할 곳이 올해 착공 들어가는 새만금 국제공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전남 무안공항 사례 뭐 비춰봐서 새들이 많으니까 좀 걱정 많이 하시는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새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그동안 과거 10년간 평균을 저희가 내봤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전국의 지방공항 13개 중에 저희가 약 8위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군산공항에는 현재 미군 군산공항이 현재 가동 중이기 때문에 새를 퇴치하기 위한 그런 방책들을 상당히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로 인해서 활주로가 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뭐 무안공항의 이번 사고가 활주로 문제 때문에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미 국제 기준에 맞게 설계해서 저희가 2,500m 정도로 현재 설계 중이고 올해 먼저 착공을 하고 그리고 항공 수유를 가능해서 이미 여유 부지가 700m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유 부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해서 이회택 회장 또 네. 탁구로 유명한 현종화 감독을 홍보대사로 어제 바로 위촉하셨던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을 위촉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미 전주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대사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을 드렸는데 예. 저희가 작년에 아테 마스터스 대회를 전주에서 치렀습니다. 예. 근데 그때 현정화 지금 감독님이 아테 마스터스 대회에도 부회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유승민 이번에 신임 회장님도 당시에 마지막 성화 봉송주자로 또 당시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전북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홍보대사로 좀 활동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흔쾌히 또 응하시고 앞으로 전북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전북의 중요한 과제가 완주와 전주 통합, 네네.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과거에 3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이번은 과거 3번과 다른 경우는 뭐냐면 완주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통합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서명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찬성하시건 반대를 하시든 간에 모두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또 통합 이후의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교환하고 설명을 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중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완주에 계신 분들이 몇 가지 야 이거 통합되면은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셔서 이것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제정을 2월달 안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 이 3곳을 이제는 하나로 좀 엮어서 기존의 자치단체 위에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해보자는 건데 제가 용역을 해보니까 47개의 사업이 발굴이 돼서 예.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3월 중순만큼 포근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하늘빛은 흐려지겠지만 기온은 역시나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0도 등으로 오늘보다 아침 공기가 더 부드럽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9도, 대구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다른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은 오후부터, 경남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강수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서부와 경북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포근함이 감돌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등산 시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네, 우선 낮 동안에는 포근하더라도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전히 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미끄러운 낙엽과 돌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올 때는 관절에 더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